아, 이거는 여러분들 저 현재 노트에 없는 거니까 내가 찍어온 거니까 조금 있다가 사진을 찍든가 뭐 쓰든가 그러고. 예. 이제 우리가 40문제 가운데 가장 많이 24문제, 24문제가 나오는 회사법을 시작을 합니다. 어, 먼저 의의를 알아야 되겠다. 뭐 어떤 걸 회사라고 부르는 걸까요? 예, 요 두 개의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회사란 짧게 말하면 영리법인입니다. 이거는 돈을 벌려고 만든 법인, 그걸 회사라고 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의가 10년 전에 이게 조문이 바뀌었어.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회사의 의는 영리 사단 법인 이랬다가 10년 전에 사단이란 글자가 빠졌어. 이런데 사단이란 글자가 왜 10년 전에 그때 상법이 개정이 될 때 빠졌는지 빠진 이유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의 의미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예, 먼저 영리가 뜻이 뭘까? 준비됐나? 일반적으로 영리란 땡땡을 추구한다는 의미이지만 회사법에서 영리란 그것을 땡땡한다는 시작. 일반적으로 영리란 이윤을 추구한다는 의미이지만 회사법에서 영리란 추구를 했던 이윤이 획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분배까지 해야 회사법에서는 영리라고 부른다. 예, 이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가 관광기념품을 제작 판매를 했다. 이럴 때 아무리 이윤을 추구를 했고 이윤이 획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구성원인 서울 시민에게 분배를 하지 않는다면 이때 서울특별시는 땡땡은 될 수 있지만 땡땡은 되지 못한다. 시작. 상인은 될 수가 있지만 회사가 될 수는 없다. 이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윤을 분배해야 된다. 누구에게 분배를 하는 거죠? 사원에게 분배를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사원이 의미가 뭔가 이런 걸 질문했을 때 선생님 사원이란 저기 회사에 가면요 과장님 있고 밑에 대리님 있고 대리님 밑에가 사원이자 그거는 직원이란 뜻이고요. 그게 법률 용어로 사원이란 그런 뜻이 아니고 회사의 구성원을 줄여서 사원이라 그래요. 이건 의미가 뭐지? 사원이란 한마디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원 가운데 특히 주식회사의 사원을 주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주는 용어에 있어서 사원에 포함이 되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반대로 말하자면 나머지 네 가지 종류의 회사에는 지분을 가진 사람을 전부 그냥 사원이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한명회사나 합사회사나 유한회사나 LLC에서는 지분을 가진 사람 그냥 사원이라 그러고 주식회사의 사원은 특히 주주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조금 전에 그 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해서 획득을 했다. 그걸 사원에게 분배해야 한다. 그런데 도대체 뭔 활동을 해가지고 이윤을 획득을 했을까요?
이게 뭘까? 요게 24가지를 해가지고 이윤을 획득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멜론과 같이, 멜론은 24가지 아닌 걸 해가지고 이윤을 획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세 글자 요걸 가지고 이윤을 획득을 하는 회사를 그걸 뭐라고 하지? 상사회사. 멜론과 같은 그 밖의 이것을 해서 이윤을 획득하는 민사회사. 알겠니? 그 다음에 니들이 하세요. 이 두 가지 회사 중에 뭔 회사는 당연상이고 뭔 회사는 의제시에서, 상사회사는 당연상이고 민사회사는 의제상인이다. 이런데 이게 그죠? 상사회사든 민사회사든 둘 다 어떤 법이 적용된다? 상법이 적용된다. 민사회사에는 민법이 적용된다라는 잘못된 지문을 한 네댓 번 울고 먹었다. 예, 그 다음에 과거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를 영리 사단법인이라고 부르다가 사단이라는 이 두 단어 두 글자가 빠지게 됐는데 사단이 왜 빠졌는지 그걸 아직도 출제를 합니다. 먼저 사단이 뜻이 뭔지 여러분의 언어 능력을 스스로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사단이 뭐니? 사단이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도 아주 단단하게 모여 있는 그런 모임도 있고 헐겁게 느슨하게 모여 있는 것도 있거든요. 단단한 모임을 사단이라고 불러요. 이게 사람들이 단단하게 모여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헐겁게 모여 있다. 그거는 민법에서 조합이라고 불러요. 의미가 뭔가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세 명의 청년이 야 우리 이제 그 차가운 바람도 부는데 지금 11월 달인데 우리가 12월 달에 찬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뜨끈한 군고구마를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홍대역이나 신촌역 인근에서 리어카를 우리가 하나 해서 군고구마를 팔아서 돈을 벌고 그걸로 내년도 봄학기 등록금을 대기로 하자라고 세 명의 청년이 모였다. 이들 세 명은 기껏해야 군고구마 12월 달, 1월 달, 뭐 올해 가야 2월 달 정도까지 팔. 그러고 나서 따뜻한 봄이 되면 당연히 헤어질 거잖아. 강한 그런 성격의 단체는 아니지. 요런 정도를 뭐라 불러?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혁풍쌤은 민법용어는 오글거리게 하죠. 앞으로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르면 이따위로 말 안 하고 군고구마 이러면 알아먹어야 돼. 이런데 11년 전에 상법이 개정이 될 때 왜 사단이라 글자가 빠졌는가 하면 사단이 뜻이 뭐라고? 사람들의 모임인데 단단한 모임을 말하잖아. 그런데 이제는 현행법에는 꼭 모임일 필요가 없어. 여러 명의 사원이 있을 필요가 없고 1명의 사원만으로 회사를 만드는 1인 회사가 완전히 이제 인정되거든. 모임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회사를 사단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어진 거예요. 예, 이런데 모든 회사가 다 1인 회사가 가능한가? 1명의 사원만으로 회사를 한다. 그것은 물적 회사에서 가능해요. 물적 회사는 뭐와 뭐를 말하죠? 유한 회사와 주식 회사.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단단한 모임을 사단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한명 회사 합자 회사는 인적 회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한명 회사 합자 회사라고 하는 이런 그 사업 조직을 보면 말은 회사라고 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거의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그런데
구멍가게 수준으로 자본 규모도 작고 직원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뭐 아주 그저 작은 사업 조직인데 세금에 있어서 여러분은 잘 모르세요. 이명박 대통령 때 결정적으로 법인세가 엄청나게 인하가 되었습니다. 이명박이 몇 년 전이지? 15년? 10년. 그래서 이때 회사 숫자가 확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알겠지.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하면 세율이 뚝 떨어지니까. 이런데 어쨌건 뭐 이런 이야기는 빼고 어쨌건 이게 말은 회사이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개뿔도 아닌 그냥 작은 가게일 뿐이야. 이것 때문에 법전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한명회사와 합자회사, 인적회사의 내부 법률 관계는 말은 이것이 사람들이 단단한 모임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군고구마 조직에 불과한 허접한 모임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빨간 밑줄. 올해도 나왔죠. 뭐 이거는 수십 번 나왔습니다. 올해 나온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인적 회사의 내부 법률 관계는 민법의 조합 군고구마 규정을 적용합니다. 내부에서는 그건 구멍가게일 뿐이니까요. 이러니까 이게 뜻이 뭐라고? 일명으로도 할 수 있다. 사람의 모임일 필요도 없고 단단한 모임이라고 꼭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어떤 글자가 빠졌다고? 사단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유를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사는 영리법인이다. 그랬는데 법인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뭘까요? 혁풍쌤 한자 잘 쓰지요? 이 사람 인자입니다. 뜻이 뭘까요? 회사를 예를 들어서 7명의 사원이 7명의 주주가 모여서 회사를 만들었다. 그럴 때 이 7명, 7인, 7인과 별개로 회사라는 인은 별개의 인, 남남이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별개의 인격이다. 한 번 더. 법인의 의미가 뭐라고? 누구와 누구는 별개의 인격. 시작. 사원과 회사는 별개의 인격. 좀 더 쉽게 할까? 사원하고 회사는 남남이다. 이 말이야. 이러니까 여기 있는 이게 뭘까? 니들이 이야기해. 누구의 채무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지지도 않고 누구의 채무에 대해서 누구 책임을 지지? 사원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도 않아. 서로 남이거든. 또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사원이 책임을 지지도 않아. 서로 남인데 왜 책임을 지냐? 이 뜻입니다. 법인의 뜻은 책임의 분리라는 뜻입니다. 이런데 여기에 그러면 법인이라는 인격체가 응애하고 탄생하는 거 언제 권리 능력이 탄생하죠? 설립, 등기를 해야 인격이 탄생하죠. 그런데 이 회사의 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하고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하는데 어디에서 등기했을 때 탄생할까요? 두 글자 동그라미 본점입니다. 본점에서만 등기하면 응애하고 탄생하는 거예요. 예, 이제 필기하기 싫은 분은 사진을 찰칵 찍으세요. 혁붕쌤이 카피해온 거. 사진 찍을 때 여기만 찍어. 나는 찍지 마. 나 되게 싫어해 그런 거. 찍으세요. 저게 뭘까? 법인을 크게 분류를 하는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가 있죠. 돈 벌려는 법인도 있고 돈 버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닌 법인도 있단 말. 이런데 돈 벌려는 법인을 그거를 두 글자로 회사라고 부르는 거고 돈 벌려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의 법인은 또다시 나누어서 일반 공법인 예를 들어 대한민국 또는 서울특별시 이런 걸 일반 공법인이라 그러고 이건 돈 벌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 있는데 그중 제일 대표적인 게 학교법인, 의료법인입니다. 그게 재단법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돈을 벌려는 모임이 아닌 그걸 사단법인이지만 비영리다. 비영리 사단법인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요 두 가지를 묶어 가지고 뭐라고 한다? 공익법인 그렇게 불러요. 그럼 비영리 사단법인 사람들의 모임이긴 한데 돈을 벌려고 모인 사람들은 아닌 거. 대표적인 예 이거 뭔지 알지? 퇴역 군인들의 모임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모인 건 아니거든. 그 재향 군인은 이런 걸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 뭐 이제 법인의 분류 이것도 민법에서 하루를 공부하는데 우리는 모든 걸 한 1, 2분에 끝내죠. 여기에 먼저 물어보자. 자, 여기 보자. 여기 군인들, 재강 군인회. 그게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에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그 사립대학, 그것이 학교법인 혹은 서울 삼성병원, 뭐 아산병원, 그지 그 의료법인 그런 것들을 그거를 이제 재단법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고 이거 뜻이 뭐지? 사람의 모임이 아닌 돈의 덩어리를 재단법인이라고 불러요. 한 번 더 재단 법인에는 사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선생님 저 건국대학교 다니는데요. 그래서요. 저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사람 많던데요. 학교 본부에 그건 직원이라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분을 가진 사원이라는 개념은 재단에는 없어요. 물론 그 엄청난 크기의 돈 덩어리를 그 한양대학교나 건국대학교에서 냈던 분이 있죠. 보통 소위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냈죠. 근데 그분이 돈을 다 내잖아. 몇백억이나 몇천억이나 냈겠지.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그런데 그 사람은 사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출연자라고 부르고 요까지만 국매도 끝내야 돼. 요 민법 이야기니까 재단에는 사원이 없어요. 재단은 돈의 덩어리예요. 이러면 아래쪽에 1번 퀴즈 읽어요. 알겠냐? 그 다음에 2번 퀴즈도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나를 보세요.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이나 혹은 재향군인회나 혹은 서울특별시나 이러한 것들은 뭐는 될 수는 있지만 뭐는 될 수는 없다. 시작. 학교법인, 의료법인, 재향군인회,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이런 건 상인은 될 수는 있지만 회사가 될 수는 없다. 알았니? 요거는 5년쯤 전인가 6년 전인가 나왔을 거예요. 3번 퀴즈 읽어요. 이러면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은요. 이들은 원래는 상인이 아니죠. 하지만 학교에 안에 문구 판매하지요. 또 식사도 판매를 하잖아요. 분명히 식사를 할 때 원재료 원가가 들어가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3,000원인데 학생들에게는 4,500원에 판매를 하죠. 그때는 이유는 추구하잖아. 그지? 이따 학교법인은 회사가 될 수는 없지만 상인은 될 수가 있으니까 상법이 적용이 되는 거야. 상법은 회사에만 적용되는 법은 아니거든요. 개인 상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죠? 예, 그래서 뻔한 문제로 그냥 뭐 어려운 것은 아닌데 땀 내기를 한 거, 웜업을 한 거예요. 그냥 회사의 개념으로. 그 다음에 이제 회사법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주제가 1인 회사입니다. 1인 회사란 직원이 한 명만 있는 회사 이 뜻이 아니겠죠. 사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회사의 지분을 그 딱 한 명이 다 가지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나? 이런 걸 1인 회사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1인 회사를 설립하는 게 5종의 회사 모두 가능할까? 아니에요. 이게 한 명 회사 합잡에서는 1인 회사가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한 명 회사나 합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법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명,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해야 한 명 회사를 만들 수가 있다. 이건 한 명 회사나 합자 회사는 1인만으로는 설립이 불가능하다. 적어도 2명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명 회사나 합자 회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원래는 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2분이 사망하고 1명만 남게 되었다. 그러면 회사가 해산해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1인만으로는 회사가 유지될 수도 없어요. 이러니까 1인 회사가 인정이 안 된다. 테두리 파란별 읽으세요. 이것도 20번은 요즘은 안 나와요. 이런 거 이제 출제하면 학생들이 누구나 정답 찍으니까 요새 안 나오는데 이런 거 나왔는데 틀렸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1인 회사 말고 인적 회사 말고 물적 회사, 주식 회사나 유한 회사는 1인 회사가 가능해요. 그건 설립을 할 때 1명만으로 정관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물적 회사는 사원이 1명만 남는다고 해서 해산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두리 빨간 별 읽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인적 회사는 1인 회사가 안 된다. 물적 회사는 1인 회사가 가능하다. 근데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의 하이브리드 이름이 LLC죠. 그죠? 이건 1인 회사가 가능합니다. LLC는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를 섞어둔 거다. 그런데 조금만 더 나가죠. 내부 법률 관계는 LLC는 인적 회사에 가깝고요. 외부 법률 관계는 물적 회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게 뭐가 하나 떠오르네요. 한 명 회사, 합자 회사는 말은 회사라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구멍가게 따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떤 회사와 어떤 회사의 뭐 법률 관계에는 민법의 뭐를 적용한다. 시작. 한 명 회사와 합자 회사의 내부 법률 관계에는 민법의 조합을 적용한다. 조합에 관한 조문을. 그런데 LLC의 내부 관계는 인적 회사 한 명 합자 회사에 가깝다. 그러면 3단 논법의 결론으로 LLC의 내부 법률 관계에도 민법의 조합이 적용될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나 LLC의 외부 법률 관계는 물적 회사에 가깝다고 하는데 요 뒤에 있는 요 글자는 혁풍쌤이 아직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공부 좀 해가지고 3교시에 가르쳐 줄게요. 빨간 밑줄만 읽으세요. 요까지만. 알겠니?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했던 주인공을 까먹으면 안 되지. LLC는 1인 설립이 가능 불가능, 1인 존속이 가능 불가능. LLC는 1인 설립도 가능하고 1인 존속도 가능하다. 그 까먹으면 안 돼. 그다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1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1인 회사 가운데서 1인 한 명 회사, 1인 합자 회사 이런 따위를 출제를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1인 회사에 관한 문제가 이제까지 한 뭐 예를 들어서 40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중에 대부분 39문제는 1인 주식 회사를 했어요.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런데 주주들의 모임, 회의를 주주총회라고 부르죠. 그건 당연한 거고 주식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주주총회죠. 문제는 1인 주식회사라면 주주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 한 명의 주주가 전체 주식을 전체 지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주주총회를 할까요? 여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딱 지 혼자잖아.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상법 조문은 그냥 무시해도 될 거예요. 집밖에 없으니까. 예, 이럴 때 먼저 우리는 여러 명의 주주가 있는 그런 주식회사는 어떤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지 그걸 먼저 공부하기로 해요. 예,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파란 테두리를 친 이 두 줄을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가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회사법을 공부를 하다가 이 기본 중에 기본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을 앞으로 내가 반복할 일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 수업 시간에 중1 때 설마 중1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얘들아 A, B 다음에는 CD가 나와 얘들아 이런 걸 강의하는 선생님은 거의 없지요. 나도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이게 A, B, CD에 해당하거든요. 동그라미 1번 먼저 어떤 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주주총회가 열릴 수가 있어요. 이래서 어떤 그 A 회사가 이사회를 열어서 몇 월 며칠 날 본사 대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합시다 라고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주주들을 모으고 직원들에게 총회 준비를 시키고 하는 건 동그라미 2번 사장이 대표이사가 총회 소집을 집행을 합니다. 그렇지. 이사회가 결정하면 그걸 집행하는 건 누가 한다고? 사장이 집행한 사장을 대표이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러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주님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총회 소집을 통지를 하는데요. 통지를 하는 것은 2주 전까지 회사에서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2주 빨갛게 밑줄. 그런데 통지서를 보낼 때는 구두로는 안 돼요.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이메일로. 이메일을 뭐라고 표현을 하죠? 전자문서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로 해야지 구두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통지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이든 이메일이든 여기에 목적사항, 회의의 안건을 꼭 써야 합니다.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됩니다. 요 네 가지가 총회 소집의 기본 중에 생기초에 해당하는 절차이고 총회 소집의 절차. 앞으로 이런 시덥지 않은 건 혁풍쌤은 알고 있지? 그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눈 감아. 1번, 2번, 3번, 4번 외워. 앞으로 반복 안 한다니까. 시작. 눈 감고 외워. 예, 이런데 여기에 이 네 가지의 그 중요한 절차를 만약에 회사가 위반한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제대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엉터리로 엉망으로 총회를 소집을 했다면 이 총회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총회가 엉망이다 그리고 누군가 소를 제기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나올 건데 만약에 총회를 소집하는 그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절차 가운데 잘못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큰 잘못은 아니고 가벼운 경미한 잘못이다. 이럴 때는 제기를 할 소송 이름이 총회 결의 취소 소송이라는 걸 제기하고요. 이게 총회를 소집할 때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럴 때는 싸우려는 사람이 제기한 소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소라는 소송을 제기를 해요. 이래서 앞으로 이제 말을 할 때 그냥 혁수님이 총회 결의 취소, 총회 결의 부존재 뭐 정확한 이름을 좀 더 짧게 말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면 그리고 좀 전에 말이야. 좀 전에 여기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이것도 앞으로 형평성을 영어로 강의할 거예요. 1, 2, 3, 4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반복 안 하겠다는 뜻이야. 이런데 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에 1, 2, 3, 4를 만약에 잘못했다면 가벼운 잘못이라면 총회 결의 취소, 큰 잘못이라면 총회 결의 부존재 이런 식으로 소송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뭐는 가벼운 잘못이고 뭐는 중대한 하자 큰 잘못인지 빨간 별 해둔 테두리 두 줄 읽으세요. 알겠니? 먼저 1, 2, 3, 4 원에 위반했다. 이 사회 결의를 안 거치고 그냥 사장이 대표이사가 야 오늘 주주들 다 한번 모아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동그라미 1번 위반은 경미한 하자이다. 어떤 소송이라고? 총회 결의 취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위반 사장도 아닌 놈이 일개 과장이 제가 주주 여러분을 한번 뵙고 싶군요. 미친놈 아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총회를 모았다. 그건 총회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사적인 모임일 뿐인 거예요. 그건 큰 하자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위반하면 어떤 소라고? 총회 결의 부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주주들에게 통지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통지를 안 보냈다. 그건 일부 주주에게 통지를 안 보냈다면 예를 들어서 전체 이 회사 발행 주식이 100만 주가 있는데 100만 주 가운데 99만 주에게는 보냈지만 만 주의 주주에게 안 보냈다. 그건 경미한 하자겠죠. 그럴 때는 총회 결의 취소가 되고 100만 주 가운데 한 60, 70만 주에게 안 보냈다. 이건 엄청난 큰 실수죠. 그러면 부존재 사유가 돼요. 이럴 때 경미한 하자, 중대한 하자, 일부 주주에게 안 보냈냐, 대부분에게 안 보냈냐, 그건 지분의 과반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위반했다. 통지를 보내기는 했는데 거기에 목적상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건 경미한 하자로 봐요. 어떤 소송이라고요? 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원인입니다. 이것도 기본 중에 생기초입니다. 눈 감아라. 좀 전에 빨간 테두리 한 빨간 별 두 줄. 뭐에 위반하면 취소고 뭐에 위반하면 부존재고 뭐 일부에게 안 하면 저거 대부분에게 안 하면 저거. 시작. 정말로 그거 아주 요새 내가 혼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지금 선생님 4월 강의 들어야 돼요. 7월 강의. 우리 지금 하는 6월 7월 강의라 부르거든. 7월 달에 하잖아 지금. 4월 강의는 조금 전에 했던 이런 거를 한 3번 4번을 같이 막 반복하고 노래 불러 그러고 막 합창단이랄까 광신도 조직이랄까 그런 식으로 반복을 했고 7월 강의 지금 딱 한 번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고 그걸 오늘 셈을 해보니까 4월 강의보다 우리가 대략 한 시간을 25% 세이브를 하고 하더라고. 그 대신 니들이 열심히 반복해야 돼. 나는 아직 딱 요 부분 외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좀 짧게 그 대신에 빨리 나가는 게 7월 강의. 어찌나 많이 물어보는지 그냥 학원에 그냥 아예 그 강의 소개란에 아예 써서 올려놓았네. 이제 앞으로는 물어보지 마 이런 글자가 있어도. 그다음 이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의 주제는 1인 회사입니다. 특히 1인 주식 회사입니다. 뜻이 뭐죠? 그게 주주가 1명만 있다는 거예요. 그 1명이 모든 지분 100만 주라면 100만 주를 한 명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사가 주주총회를 할 때는 좀 전에 1, 2, 3, 4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 하면 조금 무서워질 걸. 공포 영화 같은 느낌이 들 걸. 이 사회에 아무도 없을 텐데 이번에 주주총회를 하죠. 뭐 거울 앞에 선 놈이 그러지 지 혼자 그러더니 다음에 거울 안을 향해서 몇 월 며칠 날 모여 그러니까 거울 안에서 이러고 완전히 공포.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야. 그런 거 할 리가 있니? 통지서를 거울 바깥에 있는 놈이 거울 안에 있는 놈이 통지서 보내고 수령하면 진짜 끔찍하잖아. 그러면 알겠냐? 안 한다고. 그러니까 1, 2, 3, 4 안 하고 그냥 1인 주주 뜻대로 총회 회의록이라든가 끄적끄적 쓰고 끝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이론대로 하자면 1, 2, 3, 4 아무것도 안 거친 총회가 되잖아. 아무것도 안 한 총회잖아. 그럼 중대한 하자니까 총회끼리 부존재 판결을 법원에서 때려서 이건 총회끼리가 잘못됐다라고 판사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이유가 없지. 제대로 1, 2, 3, 4를 다 거친다 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그 회의의 결론이 나올 거니까. 그지? 요거 여러분이 요거 석 줄 빨리 읽어. 알겠나? 그래서 1, 2, 3, 4 아무것도 안 하고 1인 주주가 그냥 총회 의사록만 쓱 하고 써버리고 끝낸다. 그래도 이 총회 결의는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 부존재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게 아니고 완전히 유효한 총회 결의이다. 여러분들에게는 지문으로 이렇게 나온다. 1인 주주의 뜻에 따라 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유효한 결의다. 이렇게 나온다. 싹 올라가서 이렇게 연결해서. 알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열심히 공부했던 1, 2, 3, 4 그거는 뭐냐? 여러 명의 주주가 있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지. 1명만 있을 때는 이 1, 2, 3, 4란 그런 절차가 코미디거나 공포영화가 된단 말이야. 이런 문구로 나온다고. 알겠냐? 여러 명의 주주가 있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그런 조문은 1인 회사, 1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바른 지문인 거야. 알겠지? 예, 이래서 1인 회사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 논점, 주주총회를 어떤 식으로 1인 주식회사는 하는가 그거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1인 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라는 새로운 주제를 보는데, 자기거래라는 말을 여러분은 들은 적이 없잖아요. 자기거래에 대해서 잠깐 옆길로 빠져서 공부를 조금 하고 1인 회사로 되돌아올게요. 예, 여기에 보자. 이사가 자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위반을 한 게 있다 그러네요. 자기 거래가 뭘까? 여기 A라는 법인의 내부에 보니까 홍길동이가 사장으로 있어요. 사장이 대표이사 말하는 거죠. 그런데 홍길동 사장이 A 회사 소유의 100억짜리 시가가 100억이 나가는 건물을 임꺽정이라는 사람에게 매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매수인 임꺽정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정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A 회사의 이사라고 그래요. 이 거래는 분명히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구린내가 좀 납니다. 어떤 걸까? 아마 모르긴 해도 홍길동 사장과 임꺽정 이사는 가까운 경영자니까 맨날 회의할 때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회의 끝나면 식사도 같이 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주말에는 골프도 같이 치고 이런 사이일 거야. 그런데 100억짜리 회사 소유의 건물을 임꺽정 이사에게 매각을 한다. 100억이 온전하게 다 지급이 되지는 않을 거고 60억 대금을 지급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뭐라 그럴까? 우리 A 회사 60억짜리 건물을 임꺽정 이사에게 60억에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야 될 거야. 그렇지? 그러면 임꺽정이는 40억을 돈을 벌어서 해피하겠지만 A 회사는 40억 손해를 봐서 회사가 휘청휘청할 거 아니야. 이거를 방지를 하기 위하여, 물론 40억 이거 먹었으면 임꺽정이 지 혼자 먹겠나? 그 반띵 하겠지. 홍길동이한테 20억 주고 지가 20억 먹고 하면 뻔하지 그거야. 이렇게 할 때 이런 더러운 거래를, 그걸 회사와 이사가 하는 이 거래를 자기 거래라고 불러요. 다시 자기 거래란 누구와 누구의 거래를 말한다고요?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를 말해요. 이거는 잘못하면 좀 전에 내가 썼던 말 회사가 휘청휘청할 수도 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둘끼리만 해서는 안 되고, 오늘날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규모가 좀 있는 회사는 거의 대부분 이사회를 6인의 이사로 구성, 어떤 회사는 7명, 7인의 이사로 구성하기도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홍길동이도 대표권이 있는 이사고, 대표권이 있든 없든 임꺽정이도 이사고, 이 두 명 말고도 한 4~5명 정도의 이사들이 더 있어서 6인 또는 7인의 이사회로 보통 구성을 하고, 주주총회라고 하는 건 수만 명의 주주로 구성이 되는 거고, 이사회는 한 6~7명 정도의 이사들로 구성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자기 거래를 할 때는 요 더러운 두 놈끼리 쓱싹해서 계약을 하면 안 되고, 6인 또는 7인으로 모임이 되어 있는 이사회가 동의를 해야 이 거래를 이 계약을 인정할 수가 있다. 예, 그런데 우리 실정법에 이런 자기 거래는 함부로 하지 말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문이 398조에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의 취지는 한마디로 누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둘끼리만 쓱싹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조문을 만든 거예요.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이라고? 회사의 이익.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길동이와 임꺽정 이 두 놈이 이사회 승인을 얻지도 않고 지들끼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하고 이전 등기까지 끝냈다. 이러면 이건 잘못된 자기 거래란 말이야. 잘못된 건물의 매매란 말이야. 이 건물의 매매는 과연 효력이 있냐 없냐. 만약에 위반해서 그지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않고 이 건물을 매각했다면, 이럴 때는 이건 유효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고 상대적 무효입니다. 이 글자는 언법 끝날 때까지 적어도 내가 100번은 이 단어를 말할 거야. 이게 상대적 무효란 뜻이 뭘까? 노래 부르자. 상대적 무효란 1절 2절 2절로 된 노래야. 내부적 무효 1절, 2절은 외부적 선악구별. 자, 여기 봐. 일단 노래 한번 부르고 시작하지. 상대적 무효 시작. 내부적 무효, 외부적 선악구별. 1, 2절 붙여서 10번 시작. 여기 봐. 의미가 뭔가 하면 내부적으로는 효력이 없다. 이건 회사의 내부 임원인 임꺽정 이사가는 이건 효력을 절대 인정해, 이런 더러운 계약을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거. 그거 1절 노래가 어떻게 되지? 내부적 무효. 이런데 만약에 임꺽정이가 매수해갔던 이 건물을 임꺽정이가 또다시 대외적으로 이 회사와 아무 상관없는 아무개라는 제3자에게 또다시 매각을 했다면, 아무개 이놈도 더러운 놈, 그러므로 이 아무개 놈에 대해서도 무효로 까버려야 돼. 아니야, 이 사람은 회사 내부 인물도 아니고 이 건물이 시가가 한 100억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임꺽정이라는 마음씨 좋은 분이 나에게 96억에 판다고 하네. 아, 내가 운이 좋은가 봐. 이런 식으로 사갔을 거라고. 그지? 이놈은 나쁜 놈이 아니야. 그래서 2절 어떻게 가사가 되지? 외부적 선악구별. 그건 외부에 있는 암흑에 대한 법률 관계에서는 무조건 무효다 까버리는 게 아니고, 이 암흑에가 이것이 실제로는 자기 거래 위반해서 홍길동이 임꺽정이가 이사회 승인도 안 받고 쓱싹 해먹었다라는 걸 모르고 샀던 암흑에라면 그 암흑에의 건물 취득은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내부의 더러운 짓거리를 다 알고 샀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취득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부적 선악구별. 외부에 있는 자가 선이라면 건물의 매매가 유효하고 악의라면 무효이다. 알겠니? 앞으로 이것도 안 할 거야. 노래만 부르라고 할 거야. 눈 감아. 혁궁쌤은 말을 심하게 더듬을 거야.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를 땡땡 거래라고 불러. 그런데 이것은 뭐의 승인을 얻어야 해? 이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그 행위, 자기 거래는 상대적 무효가 돼. 상대적 무효 노래 불러 시작. 알겠니?
이건 한 50번은 나왔을 걸. 이런 거 틀리면 뭐 끝장나는 거야. 상대적묘 시작. 회사와 이사가는 효력이 없다. 내부적 무효. 하지만 외부에 있는 제3자에 대한 법률 관계에서는 그 제3자가 선이라면 그 제3자의 그 건물 취득은 유효하고 악의라면 무효가 된다. 알았니? 이 노래 까먹으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한 노래다. 이제 이사이 자기거래라는 엽길로 빠졌던 주제에 이어서 우리 현재 진도는 1인 회사거든요. 현재 진도로 되돌아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때 임꺽정이라는 이 사람이 시가 100억짜리를 60억에 사가는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였는데, 문제는 임꺽정이가 그냥 A 회사 이사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임꺽정이가 A 회사 이사이자 동시에 1인 주주라면, 여러분 1인 주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인지 아나? 1인 주주라면 그야말로 뭐랄까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회사 안에서는 이 1인 주주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홍길동 사장과 임꺽정과 둘 간의 계급은 누가 높을까? 만약에 임꺽정이가 동시에 1인 주주라면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지. 임꺽정은 저 하늘에 있는 신과 같고 홍길동은 월급쟁이 임원일 뿐인 거야. 그지? 완전히 홍길동은 임꺽정 앞에서 홍길동은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왕이고 신이니까. 이런데 문제는, 자 이제 여러분은 논점 여기 굵은 글씨 읽어. 만약 임꺽정이 A 회사의 그냥 이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사이자 동시에 1인 주주 신과 같은 사람이라면 이럴 때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이때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아래쪽에 한 줄 파란 별 한 줄 읽어. 이유가 뭘 것 같니? 여기 봐. 우리 조금 전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이거 398조에 있는데, 이 조문은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문이라고? 이사회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회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조문이거든. 그런데 이 A 회사는 누구의 거지? 임꺽정이 거야. 임꺽정이 전체 지분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알겠냐? 그러니까 A 회사가 40억 원 가난해진다 하더라도 임꺽정 소유의 재산이 40억 원 가치가 감소한 것일 뿐이야. 그건 누구에 대해서도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범죄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도 폐를 끼친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 아주 애지중지하는 물건이 있다고 치자. 노트북이든 뭐 태블릿이든 뭐 휴대폰이든, 그걸 만약에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깨면 누구에게 뭐 폐를 끼쳤나 범죄를 저질렀나, 여러분의 재산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가 감소시킨 거고 그건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야. 대법원 판례는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때는 모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사회 승인은 안 받아도 된다. 그래도 유효한 자기거래다. 유효한 매매이다. 예,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빨간 별 두 줄 읽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빨간 별 요거 5만 개 해야 돼. 왜 5만 개일까? 최근에 6년 중에 딱 1년 빼고 6분의 5가 출제가 돼서 매년 나왔어. 최근 6년 동안. 내년도에도 분명히 나와. 뻔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걸 틀리면 그럼 학생이 아닌 거지. 눈 감아. A or B 하다면 어쩌고 저쩌고. 시작. 모르면 눈 뜨고 빨리 읽어.
내가 이야기할게. 이제 나를 봐야 돼. 원래 여러분 회사와 이사 간의 자기 거래는 원래는 법전에는 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법전에는 되어 있다. 이사회의 승인.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A or B 할 때는 이사회 승인 대신에 주주총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라고 판례 이론이 확립이 되었거든. A가 뭐지? 주주 전원이 동의를 했다면, 또는 B가 뭐지? B가 이 회사는 마치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은 헌법이잖아. 회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 회사의 헌법이라고 말해주는 게 정관이거든. 대한민국의 헌법하고 똑같게 A 회사의 제일 중요한 게 정관이거든. 그러니까 회사의 헌법인 정관의 규정이 있어서 우리 회사의 자기 거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다라고 헌법인 정관의 규정이 있다면 그게 B야. A or B 할 때 B. 이럴 때는 주주총회가 승인해 버리면 된다. 대법원 판례. 말이 꼬이는데 한 번 더 볼까? 뭐라고? 다시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 1인 회사라면 1인 주주 임꺽정이 동의했다는 뜻이야. 1인 주주 임꺽정이 원해서 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럴 때는 뭐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사회 승인을 받을 필요 없고 대법원 판례 어디에서 승인하면 된다? 주주총회 승인함. 1인 회사의 주주총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 임꺽정이 지가 쓱쓱 하고 의사록 써버리면 되는 거야. 이제 알겠니?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례는 1인 주주 임꺽정이 원해서 한 거라면, 그런 자기 거래라면 이사회에 물어볼 필요 없고 그냥 1인 주주 임꺽정이가 이 매매 찬성하십니까? 큰 거울 앞에 거울을 보고 매매 찬성입니까? 왜 거울 안에서 네! 이러고 하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아무런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야. 알겠지? 예, 요거를 우리 대법원 판례 조금 전에 혁풍쌤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라고 1인 주주가 원해서 어떤 자기 거래를 할 때는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이 그냥 해버리면 된다. 쉽게 그렇게 했는데 대법관들은 이런 쉬운 말을 안 쓰잖아. 좀 어렵게 권위 있는 가오 있는 문장을 썼을 거 아니야. 뭐라고 했을까? 빨간 밑줄. 알았나? 그래서 1인 주주인 임꺽정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매수한 자기 거래라면 이때 설령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매매는 완전히 유효하다. 매매가 완전히 유효한데 나중에 회사가 이건 이사회 승인이 없었으니까 이 매매 효력이 없다 라고 회사가 나중에 발뺌하는 건 웃기는 소리다. 대법원 판례. 알겠냐? 빨간 밑줄 한 번 더 읽어. 알겠지? 그래서 혁풍쌤이 하는 이 달달한 말 이런 걸로 지문이 나오진 않지. 눈 감아 형광펜 빨간 밑줄 뭐라고 했다? 1인 주주인 이사와의 자기 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A 회사가 이 매매는 효력이 없다 이런 발뺌하지 못한다.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 아주 젊은 청년들 조금 분노하는 느낌 같은 거 들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지금 어떻다고? A라는 법인의 100억짜리 건물을 임꺽정 이사가 매수해 가는데 이 하필 임꺽정 이사가 IF 만약 임꺽정 이사가 동시에 1인 주주라면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60억에 사갔다 하더라도 그건 완전히 유효하다. 대법원 판례는 이랬거든. 여러분 청년들 좀 불끈하고 분노가 치솟는 거 없나? 100억짜리를 1인 주주놈이 회사 재산을 60억에 사가는데 판례는 그걸 유효하다고? 대법원 썩어 빠졌구만. 이런 느낌 드나? 아니야. 대법원 판례는 1인 주주님들 회사 재산 마음대로 쳐드셔. 대법원 판례는 그게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이 매매가 유효하다고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임꺽정 당신 깜빵에는 가셔야 되겠다. 뭐라고? 아무리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회사거든요. 회사는 개념이 영리 법인이잖아요. 법인의 뜻이 뭐지?
주주와 회사는 남남이다. 남이거든. 내가 만약에 나하고 이 친구는 남이잖아. 내가 이 친구를 막 무기로 협박을 해서 안에 지갑에 있는 만 원짜리를 빼앗아 가면 내가 남의 재산을 감소시킨 거니까 범죄가 되잖아. 임꺽정이하고 A 회사는 남이야, 남남이야. 회사는 법인이니까 별개의 사람인자 인격이니까. 그러니까 임꺽정이가 회사의 재산을 40억이나 감소시켰잖아. 만 원도 아니고. 대법 판례. 이 매매는 유효한 걸로 인정해 줄게. 그러나 임꺽정 깜빵에는 보낸다. 대법원이 썩어 빠진 게 아니에요. 매매를 유효한 걸로 인정해 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깜빵에 보낼 때 죄명이 뭘까? 그냥 횡령죄 또는 배임죄라고 그거는 읽어버려. 사운드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감소시켰을 때 죄명 이름이 횡령 아니면 배임인데 선생님 뭐가 다른데요? 그냥 외워. 두 줄 빨리 읽어. 뭐 말인지 알았냐? 아, 대법관들 썩어 빠졌고 아닙니다. 이 대법관들은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대법관의 승진을 할 수가 없죠. 매매를 유효하다고 인정해 줄 뿐인 거예요. 알겠니? 그다음 이제 1인 회사 끝났고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 들어갈게요. 이번 주는 여러분하고 나하고 5일이나 수업을 해야 돼. 그지? 최종학 선생이 또 딴 데 일정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그지? 상법을 5일 동안. 자 이제 공부할 게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인데요. 신한은행이라는 금융회사가 A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이 있다. 이런데 채무자인 A 회사가 자력이 부족하다.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 그런데 이 안에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꼭 그 100분의 100을 가진 1인 주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 지분의 뭐 50%, 60%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할 때에 신한은행이란 채권자가 A 회사라는 채무자에게 빚 갚아라 그랬는데 A 회사가 지금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A 회사의 인격에 법인격에 구멍을 뻥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지배주주 임꺽정에게 네가 갚아라 이렇게 과연 할 수가 있냐?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왜? 누구와 누구는 남남이니까. 회사와 주주는 남남이니까.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뚫고 들어가가지고 A 회사의 채무를 임꺽정 주주 네가 갚아라 그러면 안 돼. NO라고. 이유가 뭔지 동그라미 1번 2번 읽어. 동그라미 1번 이해하겠나? 남남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이해하겠니? 주주는 쥐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출자했다. 그러면 그 500만 원이 깡통이 되는 것까지만 감수하면 되는 사람이지 추가적으로 회사의 빚을 갚을 책임은 없어. 그걸 주주의 유한 책임이라고 그러잖아. 원칙은 노야.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꺽정이라는 이 지배주주 놈이 A 회사와 나 임꺽정은 별개 인격이므로 뭐 요딴 소리를 하는 게 너무 얄미울 때는 예외적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어. 세상에 법률 용어도 아니고 세상에 심하게 얄밉다고 뭐고 모르겠어. 어쨌건 심하게 얄미울 때 예외적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걸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불러. 알겠니? 어떤 경우가 심하게 얄미울까? 이제까지 지금까지는 A 회사가 큰 돈을 벌면 임꺽정이 놈이 A 회사하고 나 임꺽정은 우리는 일심동체로서 뭐 이딴 소리를 하면서 A 회사 금고안에 있는 돈을 무더기로 임꺽정이가 푹 이렇게 집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들고 가고 이랬던 놈이 A 회사하고 나는 그게 그거지 뭐 똑같은 거지.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아주 똑바른 인격인 척 목소리를 가시런하게 A 회사와 저 임꺽정은 별개 인격이므로 이렇게 하면 너무 얄밉잖아. 지금까지 회사 돈은 곧 내 돈 이러고 들고 가던 놈이 그거를 심하게 얄밉다. 이제까지는 회사를 마치 구멍가게처럼 운영을 했던 거야. 구멍가게 가게 이수는 그 가게에 있는 금고에 돈 퇴근할 때 들고 가는 거잖아. 그렇게 했던 놈이 이제 와서 남남으로서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 그걸 심하게 얄밉다고 말하는 거야. 심하게 얄밉다. 그게 뭐라고? 실질적으로는 배후자 임꺽정의 구멍가게에 불과한 식으로 이제까지 운영해왔다. 알겠니?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임꺽정과 회사는 별개 인격으로서 이렇게 딱 가오잡고 요딴 소리를 하는 것은 심하게 얄밉기 때문에 이럴 때는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심하게 얄밉다. 그거를 설마 출제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다 선생님 무식해서 그런 거지. 그지? 그래서 심하게 얄밉다에 해당하는 법률 용어는 요겁니다. 알겠냐?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을 읊을 필요는 없어. 그래서 나하고 A에서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그러면 인간이 너무 얄밉네. 그걸 신의 성실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 정의와 형평이 뭐좀 그지 너무 좀 불끈하는 것 같다. 뭐 세일러문 같은 거 정의와 뭐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뜻인 거야. 요게 그러면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우리나라 실정법에 A 회사의 빚을 별개의 인격인 임꺽정이 갚을 수도 있는 예외적인 심하게 얄미운 경우에는 임꺽정이 갚으라고 할 수 있다는 실정법 조문이 과연 있나? 대원 판례는 있다. 민법 2조에 있다. 대원 판례가 그랬거든. 민법 2조가 도대체 뭔데? 읽어봐. 여러분 읽어보니까 느낌이 어때? 황당하지? 이건 그냥 좋은 말이지. 여러분들 집에 혹시 우리 집의 가훈 이런 거 있는 사람 있나? 가훈 없으면 이거 그냥 액자 있어도 걸어놔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좋은 말이거든. 이거는 사실 알맹이가 없는 그냥 좋은 말일 뿐이야. 도대체 이 좋은 말 민법 2조 이건 어디 써먹는지 아나? 만약에 어떤 두 명이 서로 딱 멱살을 잡고 판사 앞에 왔어. 그래서 판사님 재판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게 고대 이집트 때부터 법이 파피루스에 진흙 글자에 뭐 등등에 남아 있는데 그 오랜 거의 인류 역사 4천년 동안 법이 만들어졌는데 아직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조문이 100% 완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어떤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법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문이 없는 그런 싸움도 있다고. 4천년 동안 인류가 법을 만들어. 그럴 때 판사가 미안하지만 이건 지난 4천년간 만든 법전에 없는 거기 때문에 두 분 돌아가세요. 난 재판을 못합니다. 이렇게 보낼 수는 없거든. 이럴 때 왼쪽에 있는 당신, 오른쪽에 있는 이분에게 빨리 500만 원 변제. 아니 왼쪽에 있는 이 사람 왜 그런데요 판사님? 민법 2조에 따라. 이럴 때 써먹는 거야. 쉽게 말해서 민법 2조에 따라라고 근거를 댄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뜻이야. 마지막으로 써먹는 조문이 민법 2조인 거야. 그러면 A 회사의 빚을 임꺽정이 갚아야 한다. 그거를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불러. 그거는 법적인 근거가 대법원 판례는 민법 2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사실은 법적 근거 없는 이론이다 이 뜻입니다. 예, 여기에 법인격 부인론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 이렇게 불러. 뚫고 들어가는 이론이다. 알겠니? 그러면 뚫고 들어가는 이론이라고 하는 걸 설마 영어로 출제를 할까? 올바른 문장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누구의 채무를 누구에게 전가하는 이론이다. 시작. 회사의 채무를 지배주주에게 전가하는 이론. 그거를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데 여러분
만약에 민법 2조에 따라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한다. 즉 회사의 채무를 지배주주 임꺽정 네가 갚아라라고 전가한다. 임꺽정이 니놈 갚아라고 이제 한다고 해서 이게 이 단어에 집착을 해서 회사가 깨져서 없어져 버린다 그런 뜻은 아니야. 회사가 깨져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회사는 존재하는데 다만 회사의 빚을 지배주주가 변제할 책임을 질 뿐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두 줄 읽으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실전에 여러 번 나왔던 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그 두 개의 문구가 수십 번 나왔다. 굵은 글씨 부분에 빨간 별 해도. 알겠냐? 그래서 그 끝부분 회사 채무를 사원 지배주주에게 전가한다. 그런다고 해서 요 앞에 있는 요거는 법인격을 뭐 하진 않는다. 박탈하진 않는다. 요게 썰어 회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회사가 없어진다. 그건 아니야. 예. 그러면 이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 말이 회사지. 이건 임꺽정이놈 그냥 개인 구멍가게처럼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다. 회사가 큰 돈 벌면 회사 돈이 다 내 돈이지 뭐 이러고 자기 in my pocket 해서 집에 갔다. 지금까지 계속 이따위로 운영을 했다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또는 아주 위험한 어떤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제일 대표적인 게 서울의 어떤 고지대를 왕복을 하는 전철역과 고지대를 연결하는 마을버스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 고지대까지는 빼글빼글 이렇게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아마 이런 노선이겠지. 그러다가 어떤 중간에는 축대도 있고 절벽도 있겠지. 그러면 마을버스가 굴러 떨어지면 안에 수십 명이 끔찍하게 목숨이나 신체를 상하게 되겠지. 그럴 때에 이 상당히 위험이 높은 사업을 수행할 때 임꺽정이 놈은 절대로 마을버스라는 이 그 기업 조직을 개인 사업체로 안 해. 법인을 만든다고. 법인을 만들면 이유가 뭘까? 나중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올 때 이거는 회사가 사고를 저지른 것이니까 회사가 그 사상자 수십 명에게 그렇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나 임꺽정하고 회사는 남남이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드는 놈들이 많단 말이야. 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둘 중 하나지. 그렇지? 이명박 정부 이후에 법인세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위험한 사업을 할 때 자기 앞에 방패막이로 회사가 이렇게 블로킹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따위로 야비하게 꼬롬하게 더럽게 회사를 운영해 왔을 때는 들을 수 있다. 요 한 줄만 알면 돼. 알겠냐? 그거 말고 아래쪽에 와 거대한 민트가 보인다. 기쁘다 그지? 다 묶어서 삭제해버려. 사시에서는 이게 50점 문제로 3번이나 나왔는데 니들한테는 내기가 어려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조금 전에 회사가 지배주주의 개인 기업처럼 운영이 되어 왔다. 혹은 지배주주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려는 방패막이로 이용되어 왔다. 이럴 때 뚫는다는 건데 그지? 영어로 뚫는 이론이라 그랬잖아. 뚫고 들어간다면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거를 효과라 부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누가 누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그게 지배주주가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거지 뭐. 이런데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여러분에게 올바른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출제를 하는 것 동그라미 1번
그렇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다. 요걸 내는 거고. 알겠니?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게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이 되면 여러분들 원래는 여기 봐. 원래는 A 회사가 신한은행에게 빚을 지었잖아. 신한은행이 A 회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A 회사가 빚을 졌는데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이 되면 이 A 회사 인격이 구멍을 뚫고 임꺽정이가 빚을 갚아야 한다 이거였잖아. 임꺽정이가 그럼 책임을 지면 A 회사의 채무는 없어진다. 그럴 리가. A 회사가 뭐 이쁜 짓 했다고 A 회사의 채무가 사라진다 그런 건 아니라고. 동그라미 2번. 회사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단지 임꺽정이도 함께 힘을 보태서 회사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지 회사가 프리해진다 그런 뜻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한번 보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법인격 부인론이야.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이 되면 회사의 채무를 지배주주 임꺽정이가 갚아야 한다. 회사의 채무를 지배주주가 갚아야 한다. 그러면 A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 신한은행은 원고 땡땡 신한은행, 피고 땡땡 A 회사 이래 가지고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 판결문으로 지배주주 임꺽정의 집구석에도 쳐들어가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겠네. 그거는 아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판결의 효력은 땡땡과 땡땡 둘끼리만 효력이 미칠 뿐이다. 시작. 원고와 피고 둘끼리만 판결의 효력이 미쳐. 그래서 원고 땡땡 신한은행, 피고 땡땡 A 회사 이렇게 판결문을 얻었다면 그때는 A 회사라는 피고에게만 강제 집행을 하지 임꺽정이라는 사람에게는 강제 집행을 못해. 임꺽정에게까지 신한은행이 법인격 부인론으로 강제 집행을 하려면 피고란에 2명을 써야 되는 거야. 피고 A 회사, 피고 임꺽정 이래서 2장의 판결문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A 회사에 대한 판결문으로는 A 회사 재산에 강제 집행하고 임꺽정에 대한 판결문으로는 임꺽정에게 강제 집행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나? 예, 요게 동그라미 1번, 2번 그리고 3번까지 요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많이 나왔다. 한 번만 더.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이 되면 회사의 채무를 지배주주가 갚아야 한다. 근데 이런 건 요새 학생들이 틀릴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효과로 동그라미 빨간색 1번, 2번, 3번을 1번이 뭐지?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2번이 뭐지? 회사의 책임이 프리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판결문으로 지배주주 임꺽정에게 쳐들어가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니다. 세 개를 출제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범위. 여기에서 거꾸로 적용, 역으로 적용한다. 거꾸로도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법인격 부인론은 한마디로 누구의 채무를 누구에게 떠안긴다는 이론이었지. 회사의 채무를 지배주주에게 떠안긴다. 그러면 거꾸로 여기다 리버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채무를 누구에게 떠안긴다는 걸까? 지배주주의 채무를 회사에게 떠안기는 걸 역적용이라고 불러. 알겠니? 그게 거꾸로겠지. 어떤 걸까? 이거 보자. 신한은행이라는 채권자가 임꺽정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거야. 이런데 원래 채무자라는 사람들은 원래가 속성이 빚 갚는 순간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거든. 원래 돈을 빌려올 때는 고맙습니다 하고 빌려갔다가 갚을 때는 너무 불쾌한 거야. 채무자들은. 그러니까 빚 갚기가 싫은 거야. 임꺽정은. 그러니까 어떤 꼼수를 부릴까?
조만간 신한은행이 임꺽정에게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할 것 같으니까 이게 싫으니까 지가 가진 그 많은 수많은 금은 보화를 많은 재산을 다 현물 출자해서 A 회사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새로 기존에 없던 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개인으로서의 나 임꺽정은 알것이야 알것이 뭐 할 테면 해봐. 그리고 신한은행 앞에 가서 임꺽정이가 까불어대는 거야. 알겠나? 빚 갚기가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걸 사회 설립이라고 한다. 그지? 이럴 때 개인으로서의 재산은 전혀 안 가지고 있고 자기 재산은 전부 다 회사에 다 털어놓고 알거지라고 까불어대는 임꺽정. 분노한 신한은행은 어떤 식으로 뚫고 들어가고 싶을까? 이렇게 뚫고 들어가고 싶을 거야. 누구의 재물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싶다고? 그지? 설립자 개인인 임꺽정의 재물을 회사에게 전가하고 싶을 거 아니야. 이걸 어떤 적용이라 부른다고? 역적용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 요건 넉 줄 빨리 읽으세요. 이런데 과연 법인격 부인론을 법인격 부인론은 아까 근거 조문이 민법 2조라고 했어. 민법 2조를 가지고 다양한 메뉴의 요리를 해먹자는 건데, 그지? 과연 거꾸로 적용이라는 이런 요리도 민법 2조라는 재료를 가지고 해먹을 수가 있는가? 대부분 판례 할 수 있다 그랬다. 여러분은 아래쪽에 또 민트 박스 날려버리고 여러분은 딱 요거 한 줄 결론만 나와. 요거 삭제해도 돼. 아래 안건사 사건 필요 없어? 삭제. 아래를 삭제했으니까 아래의 사건 이름도 필요가 없는 거지. 한 줄 읽어. 여러분은 뭐만 알면 된다. 모두 눈 감아. 올바른 지문이야. 딱 한번 나왔어. 판례에 따르면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의하여 그지 설립자 개인의 재물을 회사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요것만 알면 돼. 알겠나? 딴 거는 모두 날린다. 민트로 처리한다. 우리끼리 만든 말인데 그지? 민트로 처리한다. 자꾸 쓰다가 보니까 뭐 원래 있던 말처럼 써먹고 그러네. 이러면 여기에서 법인격 부인론을 역으로 적용하는 거 말고 또 사실 사회 설립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꼴을 당한 신한은행은 채권자들은 분노가 폭발하는 거야. 정말로 야비한 짓이거든. 사회 설립은. 이때 이 분노가 막 터져 나오는 이 채권자 신한은행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정법에 도대체 좀 없냐? 그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 설립이 있을 때 이런 비열한 짓을 당한 채권자는 어떤 구제 수단을 실정법상 자기가 할 수 있을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학자들이 하는데 대법원 판례 동그라미 1번, 2번만 가능하고 3번, 4번은 안 된다. 3번, 4번에는 제거선이 꺼져 있지. 동그라미 1번 먼저 좀 전에 임꺽정이 놈은 비열한 임꺽정이는 신한은행 앞에 가서 나 알것이 할 테면 해봐. 근데 정말 알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현물 출자해서 A 회사를 설립했잖아.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했으니까 설립자는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거야. 임꺽정이는. 알겠니? 그거를 강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쉽지는 않아. 주식을 또 다 명의를 분산해서 숨기고 하니까 쉽지는 않지만 어쨌건 하려면 할 수는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요런
비열한 짓거리를 응징하는 민법의 권리 6글자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게 있대. 6글자만 기억해. 알겠니? 사해 설립을 했을 때 그때는 이 비열한 채무자 임꺽정이가 했던 현물출자라는 행위를 채권자인 신한은행이 그 현물출자를 취소해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누가 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신한은행이 임꺽정이 했던 현물출자를 취소해 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회사에 들어갔던 재산이 원래 임꺽정 개인의 재산으로 컴백할 거고, 그럴 때 신한은행 골 딱 덮치면 된다, 이런 뜻이야. 여기서 더 나가지 마. 6글자 이름 뭐? 채권자 취소권. 그것만 10번 시작. 요 두 가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3번과 4번은 대법원 판례 안 된다고 했다. 3번 요게 회사 해산 명령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저 뒤에 페이지 한 20여 페이지, 약 30페이지 정도 뒤로 넘기면 나오는데, 지금은 조문으로 그냥 읽어버리자. 조문 빨리 열어. 법전 176조. 열었냐? 거기에 176조 1항 한번 읽어봐. 어떤 아래쪽에 1호, 2호, 3호 이런 더러운 짓거리가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를 해서 회사 해산을 법원이 명할 수 있다. 거기에 1항 1호, 2호, 3호 중에 빨간 연필 들어. 1호에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하다는 부분 빨갛게 밑줄. 여기서 A 회사가 그치 사해 설립이 되었다. 설립을 한 목적은 뭐야? 임꺽정이 놈이 빚 갚기가 싫어서 채무를 면탈하려고, 빚을 떼먹으려고 임꺽정이가 설립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설립 목적이 더러운 목적, 불법한 목적 아닐까라고 해서 몇 번이 이제 법원에 올라가서는데 대법원 판례 이 조문으로는 안 된다. 이유가 뭘까? 이 조문은 공공의 이익을 쓰지 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조문이다. 뭔 말인가 하면, 빨간 연필 들었니? 거기에 176조 1항의 등장인물 중에 검사라는 글자 빨갛게 동그라미. 뭔 뜻인가 하면, 아니 갑자기 왜 상거래법에 검사가 나와? 그거 안 나왔잖아 이 사람. 이유가 여기서 회사 설립 목적이 불법하다는 거는 마약 밀매를 목적으로 회사를 만들었다, 혹은 조직 폭력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회사를 만들었다, 이런 거지. 검사님 얘가 돈 빌려가고 안 갚는데요, 이럴 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나? 그럼 검사가 뭐라고? 아니 그걸 왜 저한테 이야기하십니까? 민사부 가서 이야기하세요, 이럴 거 아니야. 왜 형사부에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 이 조문은 취지가 뭐라고? 공익적인 취지의 규정인 거야. 얘가 돈 빌려가서 안 갚는데요, 그건 이 조문이 적용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또 4번의 수단, 요것도 안 된다. 4번 법정 열어. 185조 185조 읽어봐. 그게 어떤 임꺽정이라는 놈이 이제는 사원이 되었겠지. 그지? 채권자 신한은행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A 회사를 만들었을 때, 이 분노한 채권자 신한은행은 A 회사와 사원 임꺽정을 피고로 소를 제기해서 그 더러운 회사의 설립을 깨버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알겠나? 거기 185조 타이틀 옆에 여러분이 새로운 타이틀을 써둬. 요 조문을 사해 설립 취소의 소라고 부릅니다. 이거 읽어보니까, 아니 딱 사해 설립 당한 경우에 분노한 신한은행은 이 소를 제기를 해서 사해 설립된 A 회사를 깨버리면, 사해 설립된 A 회사를 깨면 A 회사에 들어갔던 재산은 원래 있던 자리인 누구에게 컴백할까? 회사를 깨면 임꺽정에게 컴백하겠지. 이때 딱 덮치면 되니까 이게 특효약 같은데,
대원 판례는 이게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요 네 글자는 말이야. 회사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요거는 내일 공부할 거야. 설립 취소라고 하는 글자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LLC에는 있지만 주식회사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 여러분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 내 입에서 나온 사운드만 일단 듣고 그걸로 넘겨야 돼. 동그라미 4번 두 줄 빨리 읽어. 모르지만 지금은 내일 어차피 공부할 걸 오늘 또 설명을 하면 이중 설명이 되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 비경 눈 감아. 어떤 소는 뭐 회사에는 있지만 뭐 회사에 없다. 시작. 설립 취소의소는 한명 합자 유한 LLC에는 있지만 주식회사는 없다. 그러니까 설립 취소의소가 없으니까 설립 취소의소의 일종인 사회 설립 취소의소도 주식회사에는 없어. 그런데 임꺽정이라는 비열한 놈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회사를 사해 설립한다고 어떤 종류 회사 설립하겠니? 뻔하지. 당연히 주식회사 설립해. 그거 설립해야 가장 안전하거든. 여러분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거 설립할까? 그럼 사기꾼의 자격이 없어. 한명회사 합자회사 사원들은 무한 책임을 죽는 날까지 수백억 조 단위로 책임을 지거든. 그러니까 사기꾼 놈들은 한명 합자회사 등등을 설립할 리가 없단 말이야. 유한회사나 LLC도 수시로 말은 유한 책임이라고 하지만 수시로 오버하는 책임을 많이 져. 절대로 오버하는 책임을 안 지는 안전한 회사가 뭘까? 주식회사거든. 그러니까 사기꾼 놈들은 딱 그걸 설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꺽정 놈이 주식회사를 사회 설립을 했을 때는 동그라미 4번 어떤 소도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사회 설립 취소의 소도 구제책이 못 되는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회 설립을 당한 분노한 신한은행은 1번, 2번, 5번은 이건 구제수단으로 쓸 수가 있지만 3번, 4번은 안 되는 거야. 1번, 2번, 5번이 뭔지 3번, 4번이 뭔지 혁풍생은 까먹었거든. 특히 중요한 거 3번, 4번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출제를 많이 했어. 그거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10분간 15분 아니야. 10분간 쉬고 하겠습니다.